국민의힘이 모레 상임 전국위와 오는 9일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 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해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이 대표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내일부터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 반도체 업체인 TSMC의 회장도 만나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택은 무엇인지 쇼미더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1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어 국민 40%가량이 확진 이력을 갖게 된 셈인데 이번 주가 대유행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중반까지 비대위 구성을 위한 논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당내 분위기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당이 비상 상황이어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 비상 상황이란 유권 해석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도 달라질 텐데요. 잠시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모레 상임 전국위원회를 시작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하지만 또 하나 해소되지 않은 논쟁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비대위가 이준석 대표의 지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마침 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이 대표가 자동 해임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모레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이 정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야 하는지 유권 해석에 나섭니다. 비상상황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9일쯤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8월 9일,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는데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들어서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이 대표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해 비상을 선포했다고 주장했고 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을 인용하며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졌습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해임된다는 건 해석 오류라며 복귀할 때까지 비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법적으로 살아있는 당대표를 축출하는,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근본적인 당 분열로 가기 때문에 서둘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정인이 다시 복귀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이에 전국위원회는 당 지도부의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추가 상황에 대비해 사의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체제 전환은 속도가 붙었지만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발과 당내 이견이 이어지면서 여당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를 정치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비난하면서 논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 레이스 핵심 변수였던 박용진, 강훈식 두 97세대 단일화는
사실상 접점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셀프 공천 의혹에서 보듯 이재명이 대표가 되면 더욱 사당화할 거란 우려는 이렇게 받아쳤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대장동과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비롯한 사법 리스크 지적엔 고강도 비난으로 응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반면 어대명에 맞선 두 97 당권 주자는 일제히 이 의원의 빈틈을 때리며 존재감 부각을 시도했습니다. 계양을 공천을 둘러싼 당의 사당화 논란, 어느 당의 리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여러 자원들과 여러 기회와 시간을 다 이렇게 희생시킨 적이 있냐라고 하는. 어느 계층은 누구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적어도 당대표의 언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밖에서 평론가들이야 말씀하실 수도 있고 교수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죠. 선두주자인 이 의원 견제에선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두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돼 단일화 효과가 반감됐고 단일화 방식을 합의하기도 쉽지 않은 탓입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97 단일화는 초반에 결렬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는 등 당분간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현재의 3파전 구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야권에선 무속인 이권 의혹과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의 관저공사 수주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야권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행위를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사칭한 건진 법사의 이권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관저공사 수주를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충분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실 내부 자정 능력을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도,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역시 이에 동조했습니다. 앞서 여당에선 김미애 의원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내부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이 국회에서 먼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구체적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 거고요. 근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분은 비교적 공약을 하신 거는 지키는 그러한 성품으로. 국민의힘은 6일 지방선거 뒤 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원구성 지연과 당 내용 속에서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5년 넘게 공석인데 공수처 입법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 시절엔 공수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임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결연함을 보였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어렵게 타이완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났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외국인에 주는 최고 영예인 특종 대수경훈 훈장을 수여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을 지킨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 같고 그걸 보여주려고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the world faces a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America's determination to preserve democracy here in Taiwan and around the world remains ironclad. 차이잉원 총통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중국의 의도적인 군사적 위협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결연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面对持续且刻意升高的军事威胁，台湾不会退缩，会坚定维护国家主权，坚守民主的防线。 펠로시 의장은 앞서 타이완의 입법원을 방문해 의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은 타이완 기업에도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Our president has put forth an Asian Pacific initiative which we support and we want to be specific in terms of how we work with Taiwan.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에 있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의 회장도 면담했습니다. 타이완의 반중 운동가들과도 만나 중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는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건데요. 우리 정부는 미중 갈등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도착한 건 우리 시각으로 2일 자정이 거의 다 돼섭니다. 그로부터 6시간이 조금 넘어 북한 외무성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영토 완정을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들의 행위에 대응 조치를 취하는 건 주권 국가의 응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 즉 미국의 간섭 행위를 규탄 배격하며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현안에 대해 북한이 이렇게 재빨리 공식 견해를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의 수위가 최고조로 치솟은 가운데 대놓고 중국 편을 들면서 북중 공조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의 입장 편을 들어줌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이후 북한에게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원칙적 대응만 하면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영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당사국들과 재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 중국이 군사훈련에 나서자 일본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번 군사훈련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반발했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도착하자 중국은 즉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실탄 군사 훈련도 예고했습니다. 훈련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도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4日正午から行う軍事演習の対象地域として発表した海域には我が国の EEZ が含まれており、実弾射撃訓練という軍事活動の内容も踏まえ、我が国から中国側に対して懸念を表明をしました。 마스노 장관은 자위대가 평소부터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무력 시위에 어떤 대응 태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과 함께 자위대도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타이완 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に不可欠な要素である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を強調するとともに、両岸問題の平和的解決を促しました。 타이완 방문을 마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한국에 이어 일본도 찾아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일 펠로시 의장을 만나 타이완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반 만에 누적 환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2명꼴로 감염 이력이 있는 건데 유행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이틀째 11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작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반 만에 국민 5명 가운데 2명꼴로 감염 이력을 갖게 된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코로나19 특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발생 초기에는 강력한 확산 억제 정책에 주력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를 2년 넘게 시행한 겁니다. 하지만 전파력 빠른 오미크론 변이 등장해 확진 규모보다는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방역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거리 두기를 해제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국민 자율에 맡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규제 대부분을 완화한 데다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BA.5보다 면역 회피력이 큰 BA.2.75 확산세가 우려와 달리 더딘 상황에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규모는 작아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2.75가 우점이는 하지 못하면서 끝나는 경우라면 이번 유행은 어느 정도 선에서 피크를 치고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입이 급증하면서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3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 늘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 면역력이 대부분 떨어지게 되는 올겨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국적으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일부에선 병상 부족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군은 민간처럼 자발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고 한미 연합연습에 대비해 방역 태세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평균 1,817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환자는 2,629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국방부는 일률적 장병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처럼 자발적 거리 두기를 도입하고 군 방역과 의료 역량을 보완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 의료기관의 PCR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위탁 검사도 늘려 입영 장정과 휴가 복귀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선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군내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격리 병상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합니다. 8월에는 특히 한미 연합 연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방역 대책도 잘 정비해서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병상 가동률은 40% 안팎으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이 많이 사용돼 곧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이나 병원의 가동률이 높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받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00곳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목표인 10,000곳 확보를 위해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먹는 치료제 투약 보고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운영 폐지로 고령층 등 고위험군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내를 더 강화하는 한편 야간과 공휴일에 24시간 비대면 진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여름에도 누구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곳, 바로 무더위 쉼터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혹시라도 쉼터가 문을 닫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찾아온 더위. 서울시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마포구의 한 경로당엔 한여름 열기를 피해 모인 어르신들로 꽉 찼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담소를 나누거나 춤을 배우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물러갑니다. 혼자서 에어컨 키기가 힘들잖아요. 그 여기 오면 시원하고 또 여러분들 간식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래 경로당이 없었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겠나. 무더위 쉼터는 에어컨도 없이 한여름을 참아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운영 시간을 늘려 어르신들이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근엔 관내 숙박시설과 연계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숙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무더위 쉼터가 4천여 곳에 달하는데 온열 질환 사망률이 높은 노인층에겐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며 어르신들은 여름철 오아시스 같은 무더위 쉼터가 혹시라도 다시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이 많은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취식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문 닫으면 안 돼. 문 닫으면 안 돼. 이 복지관 문 닫으면 안 돼. 복지관 문 닫으면 이 노인애들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일단 당장 노인복지시설이나 무더위 쉼터에 문을 닫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운영 폐쇄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열 체크를 좀 하시고 개개인의 방역을 좀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면 운영 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무더위 쉼터 이용객들은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안 닫으면 좋은데 만일 닫는다면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너무나 걱정이 돼 진짜 아주. 안 닫았으면 쓰겠어 정말로.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이 동시에 찾아온 상황에서 어르신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무사히 여름철을 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추나 오이 같은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가정의 먹거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입 곡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장을 보려고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감자 한 개에 1,000원이 넘고 파프리카는 1,500원, 배추, 마늘, 양파 등 가격이 안 오른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른 더위와 잦은 비 때문에 채소류 가격은 지난달에만 26% 급등하며 밥상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배추값도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애들 뭐 이렇게 과일 이런 것도 와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정말 장보기가 무서워요. 지금 한 끼 먹자 해도 적어도 한 2만 원 정도가 가거든요. 식당과 배달 음식 가격을 보여주는 외식 물가도 1년 전보다 8.4% 올랐습니다. 199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분기에 밀과 옥수수 등 곡물의 수입 단가가 식용은 2분기보다 15.9%, 사료용은 16.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곡물 수입은 선도 계약한 물량이 3에서 7개월 이후에 국내에 도입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3분기의 주요 곡물 수입 단가는 2분기 때 국제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계약된 곡물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 오름세가 9월 말이나 10월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추석 전까지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거나 재배 면적을 늘리고 할당 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엔 추석 성수품 수급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기름값이 요새 내렸다지만 여전히 리터당 1,800원에서 1,900원대로 지난해보다 크게 비쌉니다.
어제 유류세 관련법이 바뀌며 이제 최대 55%까지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당장 인하폭을 확대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지난 5월과 6월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동안 매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냥 내리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디 다니기도. 운전자들의 고통 호소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법이 정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국회는 55%까지 가능하도록 어제 법을 바꿨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바꾼 겁니다. 단 오는 2024년 말까지란 조건을 달았고 55%까지 내릴진 정부가 국제유가나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55%로 확대하면 37%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48원, 경유는 106원 더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적용하진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다소 내려가면서 주유소 기름값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다시 2,000원대를 훌쩍 넘을 때 55%까지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불안은 여전한 것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있고 가격 상한을 실시하면은 그 실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정부로선 세수 감소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수입 손실은 9조 원에 달합니다. 적정한 시점에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의 혜택 대부분을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져갔다는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추가 인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상임 정국위와 정국위 개최일을 결정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이 현재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이 공백기를 좀 최소화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일정표를 내놓긴 했죠. 예. 뭐 어떤 시간표대로 좀 움직이겠다는 건가요? 일단 8월 5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상임정국위를 여는데 상임정국위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00인 이하로 구성이 되는데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곳이고 정국위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8월 9일 날 지금 연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원 당규 해석된 대로 개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속도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해석을 하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이 이제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96조를 보면은 당대표 거리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든 당의 비상 사항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거는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무대행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 그리고 그거가 필요하다라면 이제 거기에 당원 정국위를 열어서 당원 개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일사천리로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뭐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이제 당내에서 반발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재형 의원 뭐 혁신위원장이죠.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비상 상황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게 뭐 정국위가 일사천리로 열려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갈등 상황이 완전히 조기에 끝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에 이 모든 이 논란거리가 말끔히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게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이제 복귀를 이제 차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건데 전국위원회 이제 의장이죠. 서병수 의원이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해임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연히 좀 반발하고 있고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사고냐 거리냐 이거를 가지고도 다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를 만약에 상임정국위에서 거리로
이제 볼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뭐 다시 복귀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한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하태경 의원도 오늘 낮에 또 성명을 내 가지고 이거는 서병수 의원이 잘못 지금 당원을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전 국민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 몇 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조금 약간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당내 권력 투쟁 양상이 이게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으로 급 진전되게 된 게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가 내부 총재 대통령 문자가 유출되면서잖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계속 간다라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의원들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좀 이준석의 갈등을 조금 누르려면은, 가라앉히려면은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은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윤심이 또 뭐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좀 희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아이러니한 그 측면이 좀 많이 있어요. 권성동 이 원내대표 본인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일차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그 당내 인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상 상황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 문제를 지금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당원 당규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정당이니까 정치적으로 모두가 뜻을 합치면은 뭐 당원 당규는 나중에 이제 해석하거나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갈등이 잦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여러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대위원장이 가고 그 밑에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파트너로서 지도부로서 남아 있다라면은 이게 당이 쇄신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쇄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쯤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하고 있다가 윤핵관과 가까운 분들이 비대위원장 왔다가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다시 윤핵관이 한다라면은 이거들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당내에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조금 소수 있는데, 이거를 말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이거에 했다가 찍히면은 굉장히 정치 인생이 힘들어질 거를 우려를 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준석계는 아예 뭐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지만은 이거 이준석계가 아닌 분들도 이제 우려는 하지만 말을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는 것도 당이 이제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 인적 쇄신을 하고 당 이제 조직도 추스리고, 그래서 이제 이 유권자들, 국민들 보기에도 뭔가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어떤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여기에 대해 좀 고민할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의 성격을 놓고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요. 과연 이게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것인가, 혁신형 비대위로 갈 건가, 기간은 어떻게 둘 건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대위원장의 후보군도 좀 달라지는 거죠. 예, 뭐 혁신형 비대위가 그런데 가능하겠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형으로 하려면 권한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혁신위원회도 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혁신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보통은 이제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많은 부적절한 인사를 과감하게 쳐내면서 뭔가 이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언급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형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민주당의 사례를 봐도 결국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으로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임시적으로 맡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관리형으로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고, 그렇다고 그거는 결국은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형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당내 이제 이 중진 의원들, 주로 이제 5성급 의원들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이 소위 그 친윤계 의원이냐, 아니면 친윤계와 좀 거리가 있는 의원이냐,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정말로 뭐 친윤계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기 전당대회가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결국은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전당대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많이 주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정진석 의장과 뭐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날 장제원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식사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거와 비대위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뭐 믿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코어 그룹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여당이 이제 임기 초반에 새 정부 임기 초반에 이렇게 이제 비대위로 가는 그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그 배경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대 후반으로 지금 급락한 이 사실도 이제 강하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여당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부와 이제 여권 전체 이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좀 악재라고 할 만한 일들이 뭐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이제 이 만 5살 입학 이 학제 개편안 발표도 많은 반발을 샀고요.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가 좀 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이제 코바나 컨텐츠의 이제 후원 기업 아니었나 하는 그 업체가 이제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입찰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게 무한 도돌이표 무슨 음악이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런 의혹이 나왔고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용산 그 청사 관련해서 내부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다누림 건설이라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6억 8천만 원 정도의 공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 업체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광급 공사를 해본 게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게 이미 한번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영세한 업체다. 영세한 업체였죠. 포천에 있는 데고 굉장히 이제 간판도 허름하고 네. 대표가 누군지도 뭐 명확하지 않고. 근데 이게 잦아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코바나 컨텐츠 후원 기업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고 여기 더해가지고 용산 그 청사와 청사의 설계와 감리를 한 기업도 코바나 컨텐츠에 3차례 후원한 그 건설 그 감리 업체가 지금 했다라는 것도 다시 추가로 나왔어요. 네.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매번 이런 식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박순애 장관의 입학 연령 하향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경찰국 뭐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게 가다가 지금 잡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되고 내부 기강을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가? 좀 휴가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또 비슷한 사안인데요. 윤 대통령 그 내외와 친분을 사칭한 무속인이라는 사람이죠. 무슨 법사라는 분. 이 사람이 이제 이권 개입 의혹이 이제 계속 좀 논란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 법사라는 이 사람이 대선 기간에도 그 언론 지상에서 좀 거론이 됐던 사람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런 논란이 되니까 네트워크 본부였나요? 그거를 아예 해체를 해버렸잖아요. 해체를 했죠. 그러면서 네. 거리로 뒀는데 다시 이게 불거진 겁니다. 이거는 어제 세계일보 보도로 나왔는데 첫 보도가 뭐였냐면은 대기업에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주의보를 내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탁을 할 경우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 주의하기 바란다. 이게 이제 보도였거든요. 추가로 여러 언론이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마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많은 무속인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특별 감찰관에 그래서 둬야 된다. 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특별 감찰관실을 두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특별감찰관 둬야 된다. 예. 대통령실 분발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분발하겠습니다 하면서 특별감찰관 두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또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뚜렷한 네.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 지금 난국 상황이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또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좀 뭐 국민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한 번은 이해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은 좀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나거든요. 네. 그 감정이 상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지금 부담이 된 상황이에요. 네. 민주당 상황 뭐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분위기가 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뭐 소설이나 영화로 따지면 이미 결말을 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그런 기분도 들기 때문에 이제 흥행 요소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물론 이제 조홍천 의원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비 경선에서 이제 이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홍천 의원이 먼저 했고 그거를 MBN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을 했는데 흥행을 좀 해보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본 거나 보고받은 건 아니다. 본인이 직접 숫자를 본 건 아닌가요? 예. 본인은 본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안팎으로 흥행이 막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상황이 저렇게 막 예. 이렇게 내분이 있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는 거 이런 거를 좀 개선해 보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은 1차 경선 때는 여론조사 30에 중앙위원회 70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앙위원회에는 반명 인사들이 좀 제법 많았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번에 본선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그리고 국민 그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인데 특히 그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70% 안팎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네.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네.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좀 김 빠진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 인사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감사해온 인물들이 약진하면서 주요 보직에 임명됐는데요. 이번 감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며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정가윤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법 체계를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나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또다시 감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시키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감사 여부는 8월 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현실화하면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고강도 감사가 예상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후 비감사 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자천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최근 최선임 핵심 보직인 산업금융감사국장에 40대를 전격 발탁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했는데 여기에는 유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 1호기 감사에 참여하거나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감사했던 인물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도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그간 기본이 틀어졌던 거 다시 재건하는 작업. 그간 감사원은 뭐 연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들이 조직이 주인이 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번 감사원 인사와 최근 유 사무총장의 행보를 볼 때 예상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민영 개발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부터 성남시 공무원 등이 연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화천대유 일당에서 멈춘 특혜 의혹의 윗선을 파헤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선 연일 조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부터 민영 개발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 성남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불려 나오고 있는데 주로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사가 잘못된 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끝나고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전담수사팀이 대선 직전까지 화천대유 일당과 곽상도 전 의원을 특혜와 로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이후 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남은 사건은 지난달 검찰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가 단행된 뒤 반부패 3부로 재배당됐는데 핵심은 성남시 윗선의 배임 관여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배임 구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화천대유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유동규 윗선을 찾겠다는 겁니다. 의혹의 정점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이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서 사업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또 성남시청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필요한 사업 관련 자료를 꾸준히 제출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혐의는 2015년 이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집중돼 있다며 수사팀 재정비에 맞춰 남은 의혹을 폭넓게 되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국민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민대 표절 의혹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했던 교육부는 이번 논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대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절도 연구 부정행위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재조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표절이 아니라고 본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국민대 측은 조사위원들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대 동문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내라고 지난달 초 명령했지만 제출 기한 2주가 지나도록 버티고 있는 겁니다. 활동과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코자 한다.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국민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은 2022년 8월 국민대는 죽은 날이다. 지금까지 자부심 가지고 있었는데 나쁘끄럽다는 비판글이 잇따랐습니다. 국민대 교수들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학 측이 발표문에서 관행이나 특수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놨다는 겁니다. 지금만큼의 엄격함이 없었던 거지 그때도 다 석사 박사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몇십 % 가까이가 표절인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과거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논문 조사 때 국민대가 정반대 판단을 내렸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일부 교수단체는 직접 표절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확실하게 표절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걸 표절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검증단을 만들고 또 다른 교수단체들하고 가능하면은 이 연합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검증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논란은 김 여사가 또 다른 연구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대로도 번졌습니다. 지난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인데 지난 2월 예비조사에 들어간 숙명여대는 반년이 넘도록
본조사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 윤리에 대한 조사를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 대학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논문 재검증을 지시했던 교육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국민대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땅이 꺼지면서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옆 신축공사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상품을 정리하던 편의점 직원이 큰 진동 소리에 놀라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10초가 채 되기도 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냉장고와 진열대 상품들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오전 6시 40분쯤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7m로 추정되는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모텔 투숙객과 상인 등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갖고 나와보니까 한 5초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저 끝쪽 부분이 저렇게 다 내려앉고 땅 꺼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상가와 모텔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무너진 편의점 옆에서는 1년 전부터 지하 6층, 지상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깊이 20m 지하 땅 파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과 건물 균열이 10여 차례나 발생했다며 신축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지금 한참 피크인데 이게 성수기에 이게 뭐 하는 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된 민원에 시공사 측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공사를 중단한 채 땅속 지하수를 막는 보강 작업을 했지만 또다시 땅 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나올 거잖아요. 뭐 나오는 대로 대책 세워가지고 조치를 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와 양양구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 측에 주변 건물 안전 진단과 지하 탐사를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앞서 YTN이 비가 온 것처럼 젖는다는 보령 해저터널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이번엔 인천 북항 해저터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로가 원인인 보령 해저터널과 달리 이번엔 터널 안으로 유입된 바닷물 때문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에 있는 5,460m 길이 북항 해저터널. 도로 가장자리에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예 차선 한 개가 흠뻑 젖어 중간중간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일 심하네. 북항 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관통해 가운데 지점은 바닷속 59m까지 내려가는 그릇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만큼 젖어 있는 도로 자체가 충분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최소 2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끝차선 쪽이 자꾸 젖어서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인데 저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렇다면 해저터널 도로 위에 있는 물은 왜 생긴 걸까? 먼저 이 물은 바닷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해저터널은 일정량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설계한 만큼 배수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 가운데 일부가 막히면서 터널 밖으로 배출돼야 할 물이 터널 내부로 넘쳐 들어온 겁니다. 원활하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이제 채수가 되니까 거기로 이제 좀 약간씩 스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터널 안정성에는 저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터널 운영사가 배수로 가운데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아래로 난 배수관은 점검을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막힐 수 있는 배수로의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점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불편하게 만든 설계. 그거는 처음 설계 계획하고 심의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죠.
요즘 로봇 같은 것을 투입해 놓으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젖는 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바닷속을 지나는 해저터널 특성상 운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에 1000번이 넘는 낙뢰가 치는 등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낮과 밤에 서로 다른 날씨가 나타나는 원인, 정혜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섬광이 번뜩이고 이어 요란한 소리가 이어집니다. 지난밤 유난히 잦은 천둥 번개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전국에 관측된 낙뢰는 무려 1005번.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만 절반이 넘는 532번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낙뢰가 발생한 것은 5호 태풍 송다가 몰고 온 수증기가 대기에 가득 찬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비구름이 만들어질 재료가 충분했던 겁니다. 거기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불안정했고 밤이 되면서 하강 상승 기류가 강해지며 강력한 비구름이 형성됐습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굉장히 빠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니까 저기압회전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지나가는데 수증기까지가 공급을 받으니까 저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사면하고 맞아떨어진 그 지역이 바로 중부지방이 된 거예요. 내일부터 비는 그치겠지만 습도가 높고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 확장하면서 무더위도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2주 정도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쇼미더 경제에서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칩4 동맹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뉴스 기사 속에서 이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 제안한 것이죠. 사실 이제 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좀 만든 그런 용어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성격의 동맹인가요? 예, 사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의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우위를 또는 지속적인 경쟁 관계를 꺾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제약을 해온 것을 과거에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신재생 에너지 이 모든 파트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고요. 그리고 미래에서 이제 지금 다시 신냉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뭔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때 국방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국방 부분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반도체를 미국을 중심으로 이 산업을 편중시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법과 제도로 경제를 이렇게 일부 차단해서 이렇게 우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 미국은 한번 성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반도체가 거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그 세부 내용이 뭐냐면 일본 반도체에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관세는 가격에 근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 100%라는 건 가격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는 거죠. 바로 그때 일본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일부 잃어버렸을 때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와 대만 반도체 회사 등 기타 국가의 반도체 회사가 그 틈새를 노리고 약진할 수 있는 기회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본 반도체 산업은 거의 고사기로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이제 안보 차원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4개국
미국과 이제 반도체 이제 동맹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이 중국을 그 동맹에서 이제 배제하겠다는 그런 그 숨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역량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계 부분은 본인들이 고스란히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과거 미일 반도체 협정 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관세만 부과해도 일본 반도체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고 본인들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할 수 있는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만과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28%를 점유하고 있고요. 대만은 비메모리에서 22%, 일본은 제조 장비 소재 분야, 특히 반도체 관련한 거죠. 이게 16%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밸류체인들만 서로 엮어가지고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중국을 배제할 경우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지금 이제 마침 그 펠로시 미국 연방의회 하원 의장 타이완 이제 방문 중인데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펠로시의 이 타이완 방문으로 뭐 긴장이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 타이완 방문의 좀 이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이완이 이제 반도체 제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TSMC 이 파운드리 이 제조업체죠. 이 회장과 이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희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이번에 치포 동맹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대만 기업, 대만 정부는 사실 이 치포를 바라보는 좀 톤앤 매너가 좀 다릅니다. 그동안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도체 관련한 어떤 뭐랄까요? 기술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했었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 입장에선 빠르게 반도체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해외 우수한 인력을 자국 내로 유치하는 게 제일 수월하거든요. 물론 우리 언론에서도 삼성전자의 우수한 인력들이 중국으로 많이 유출됐다라고 우려하는 표명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숫자에 비해서 대만 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중국 입장에선 대만 인력을 내재화시키고 훨씬 더 내부하기가 수월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국의 TSMC 같은 회사가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SMI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기술자와 많은 인력들이 대만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 유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대만도 명분이 필요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부터 밀려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투자 자금을 대체할 투자가 필요한데 바로 이럴 때 이번에 미국이 제시한 치포가 중국과의 어떤 반도체 관련한 지금 뭐 얽히고 설켜 있는 거래 관계를 단절하고 또 인력 유출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대만 입장에서는 이번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온 것이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사실 총과 어떤 그 무기만 안 들었지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인 그렇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반도체 경쟁이. 그러면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치포 동맹을 주장하고 나선 거 배경에는 그만큼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약진이 이제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사실 중국이 2014년도에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그때 내세웠던 내용이 뭐냐면요.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70%를 국산화해보자라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그런데 이 70%의 목표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에서 한 75%가량을 중국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의 반도체의 75%를 중국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70%를 국산화하자는 건 쉽게 해서 50% 가까이의 반도체 시장을 중국화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국이 반도체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선언되고 나서 그 뒤부터 사실 미국은 철저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그동안도 해왔습니다. 사실 치포에 대한 논의는 작년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정권에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해왔던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들을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미연에 자르기 위한 거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건 아닌데 진짜 초반에 잠재우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심기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좀 반발을 하고 있죠. 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는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상당히 좀 딜레마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 최대 교육국 아닙니까? 수출국이고 또 미국은 또 우리와 이제 그 중요한 안보 동맹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핵심 그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 자 우리나라로서 참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보면. 네, 이거를 이제 반도체 산업군과 반도체 산업군이 아닌 걸로 나눠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번 제안이 너무 딜레마인 건 분명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매출의 40%가 중국에서 걷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매출이 2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거두는 매출액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와 반도체 관련 설비, 장비들은 우리나라는 50%를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중국에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여와야 될 기기와 소재들은 전부 또 미국과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치포로 인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 내 공장을 더 이상 증설하지 못하는 이런 기조가 비단 우리나라에만 부담감은 아니고요. 대만 TSMC도 중국 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인텔도 중국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하자는 이 목소리에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미국 기업도 조금 볼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그럼 우리 반도체를 치포 동맹 이후 안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국이 전 세계에 생산하는 반도체 양에 중국이 생산하는 비중이 15% 정도 되는데요. 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에서 15%를 생산은 하는데 그 15% 내에는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삼성 공장,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9%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기업이 생산하는 비중이 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한 반도체는 중국의 다양한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바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한국의 반도체 수급을 안 받고 중국이 전후방 산업이 움직일 수 있느냐 했었을 때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어떤 형태로든 우회적으로 제3세계의 국가를 통해서라도 반도체는 중국이 한국산이든 대만산을 수급받지 않고서는 뭐 가전제품부터 해서 다른 산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치포를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용인하면서 놔두느냐? 네. 반도체 의존은 어쩔 수 없으니 다른 식으로 뭔가 페널티를 각 이 치포에 참여한 국가들에 부여할 텐데 그것은 반도체 산업군이 아닌 기타 산업군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이 사드 그 보복과 같은 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맞습니다. 한한령 같은 걸 내려서 우리 컨텐츠 비즈니스나 화장품이나 이런 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치포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데미지가 있는다면 이건 반도체 이외 부분에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전반적인 상황은 우리나라가 이제 치포에 결국에는 이제 가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관측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 어떤 그 다른 형태의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그 우리나라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뭐 연속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 대중 그 무역 적자가 좀 그 연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 무역 수지는
점점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중국 관련한 무역 수지는 분명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이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 중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중국의 여러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이 제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때문에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이 더해진다면 더 이런 뭐랄까요 영세한 업체들의 도산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매출이 크게 급감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도 반도체 시장은 매년 7% 이상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파트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매출액 규모가 전 세계 절반을 좀 못 미치는 정도로 시장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 시장에서 혹시나 우호적인 환경을 우리나라와 갖게 된다면 중국에서 유실될 부분을 미국에서 벌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전망도 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굉장히 좀 낙관적인 네. 시나리오군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에 또 좀 그 우려가 되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른바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의회를 통과를 했죠. 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이 미국에 투자하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든가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이 좀 그 수혜를 입을 만한 그 법안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미국 혁신경제법이라고 해서 미국 내 특히 반도체 특별지원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미국 내에 이제 그 공장을 증설할 경우 520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국은 반도체를 생산하기에 그렇게 최적지는 아닙니다. 인건비도 우리나라보다 20% 이상 직원의 인건비도 비싸고요. 여러 가지 재료나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은 어찌 보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법안의 내용에 뭐가 있냐 하면 이번 보조금을 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 28나노 이하의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지하는 것 말고 앞으로 해외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국가는 얘기 안 했지만 그 공장 증설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중국이겠죠. 네. 바로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나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태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먼저 오랜만에 마음 따뜻한 소식입니다. 몇 년 전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짬뽕 2그릇 값이 돌아왔습니다. 춘천에서 47년 동안 중식당을 운영해온 김세환 씨는 2주 전쯤 집 앞 현관문에서 흰 봉투를 발견했는데요. 본에는 이에 이름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봉투 안에는 지역 상품권 3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뒷면엔 예전에 짬뽕 2그릇을 배달시켰었는데 이사로 본의 아니게 식대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20년 식당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갔기 때문에 집 앞에 있던 봉투가 더 놀라웠다고 합니다. 선행이 또 선행을 낳는 걸까요? 김 씨는 누구인지도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대를 받아 너무 감사하다며 봉투에 상품권에 금액을 더 보태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학생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중국과 타이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국적 K-팝 아이돌들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중국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룹 NCT의 멤버 윈윈은 자신의 중국 SNS 계정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중국의 오성 홍기가 그려진 사진을 공유했고 엑소의 레이, 우주소녀 성소, 전 미스 A 멤버 지아 등 많은 K-팝 아이돌 출신 중국 연예인들 역시 모두 같은 사진을 공유하며 하나의 중국을 해시태그했습니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야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들의 응원 행렬이 불편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끝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선명한 수레바퀴 은하 사진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시작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번에는 바퀴처럼 생긴 수레바퀴 은하의 모습을 보내왔는데요. 수레바퀴 은하는 지구에서 5억 광년 밖에 있는 것으로 중앙과 외곽으로 두 개의 고리가 있어서 고리 은하라고도 불립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처럼 나선 은하는 흔하게 관측되지만 이런 고리 은하는 훨씬 드물다고 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비롯한 다른 대형 망원경도 수레바퀴 은하를 관측했지만 두꺼운 먼지에 가려 내부 구조를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중적외선 장비가 은하의 뼈대에 해당하는 나선형 바퀴살을 선명하게 포착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고 신비롭죠.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은메달을 따낸 우상혁이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최강 마심과 다시 한번 대결합니다. 부담을 덜어낸 만큼 더 재미있게 경기를 즐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우상혁이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바심과 오는 11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다시 만납니다. 올 시즌 우상혁의 실외 기록 2m35는 바심의 2m37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기록입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리그에서도 2파전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우상혁은 남은 두 차례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를 쌓으면 오는 9월 파이널 대회 출전도 유력해집니다.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는 상위 랭킹 6명만 출전하는데 한 번 나가 우승한 우상혁의 현재 랭킹 포인트는 6위입니다. 평생 TV로만 보고 유튜브로만 보던 경기였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항상 행복한 마음이 있어요. 우상혁은 육상연맹으로부터 세계선수권 은메달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과 광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이 기다립니다. 우상혁은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큰 부담은 던 만큼 바심을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경기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긴다고 해서 파리올림픽이 최종 목표이지만 거기서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제가 저만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 친구들까지 생각하면 제 플레이도 안 나올 뿐더러 더 재미있게 자신의 경기를 즐기며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